부산의 비극, 어선 냉동창고에서 발견된 36구의 시신, 그리고 국경의 충격적 진실. 부산은 끔찍했다. 평범한 어선의 냉동창고에서 36구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그 뒤에 숨겨진 국경의 충격적인 진실. 부산 앞바다에 떠있는 평범한 어선을 상상해보라. 그러나 해양경찰이 그 배의 어창을 확인했을 때 모두가 공포에 질려 침묵했다. 36구의 시신이 그 안에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들은 누구인가? 어떻게 그곳까지 가게 되었는가? 그리고 국경 너머에서 은폐하려 했던 진실은 무엇인가? 이 끔찍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미스터리 엑스파일입니다.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여 다음에 미스터리하고 충격적인 실화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2019년 8월 15일 새벽 부산 감천항 앞바다의 하늘은 아직 가시지 않은 여름 안개에 희미하게 덮여 있었다. 대한해협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정박한 어선들의 디젤유 냄새와 섞인 짭짤한 바다 내음을 실어왔다. 멀리 부산 시내의 불빛이 밤이 깊었음에도 잠들기 싫은 듯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낡은 어선 한 척이 힘겹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푸른색 페인트는 벗겨지고 선박 등록번호는 흐릿했다. 겉보기에는 중국으로 넘어가려는 평범한 어선일 뿐 이상한 점은 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 정기 검문을 하던 해양경찰청 순찰팀에게는 그 배가 무언가 비범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선장 박만식이라는 이름의 말은 남자는 순찰정의 탐조등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밤 공기는 제법 쌀쌀했지만 그의 관자놀이에는 땀이 흥건했다.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경찰관의 질문에 대답하는 목소리는 더듬거렸다. 그냥 냉동 생선입니다. 경사님, 빨리 가야 상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창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러나 노련한 경찰관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선임 경위가 어창을 열라는 손짓을 했다. 박 선장은 생선이 썩을 수 있다며 화물을 열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며 막아서려 했다. 하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 순찰대원 2명이 갑판으로 올라가 녹슨 쇠 손잡이를 당겨 굳게 닫힌 해치를 천천히 들어올렸다. 잠시 후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와 피부를 찔렀다. 하지만 모두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어두운 내부에서부터 낯설고 무거우며 숨막히는 악취가 순식간에 터져 나왔다. 그것은 생선 냄새가 아니었다. 죽음의 냄새였다. 손전등이 켜졌다. 하얀 불빛이 어창 안에 차가운 안개를 뚫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날 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36구의 시신이 서로 뒤엉켜 차갑게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일부는 눈을 감고 있었고 일부는 반쯤 뜬 채였다. 마치 마지막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그러지 못한 것처럼 그들의 몸은 깡말라 있었고 얇은 옷은 추위로 파랗게 변한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다. 몇몇 경찰관은 곧장 입을 막고 헛구역질을 참았다. 어떤 이는 두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는 채로 뻣뻣하게 서 있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적막해졌다. 마치 방금 드러난 비극을 애도하듯 조용히 철썩이는 파도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날 밤 감천항은 더 이상 어부들이 정박하는 곳이 아니었다. 한국에서 가장 끔찍한 인신매매 비극 중 하나의 말없는 증인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기순찰이 아니라 거대한 국제범죄 조직을 파헤칠 대대적인 수사의 시작이었다. 경찰관들은 즉시 비상신호를 보냈고 현장은 통제되었으며 배는 묘박되었다. 그리고 몇 분 만에 서울로 긴급 보고가 전송되었다. 경직된 경찰관들의 얼굴 뒤에는 분노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비통함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누구인가? 어선의 냉동고에 숨진 채 누워있는 36명의 영혼. 그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이 죽음의 여정에 휘말리게 되었는가? 그 질문은 부산의 하늘을 뒤덮은 밤안개처럼 무겁게 공중에 떠 있었다. 그 순간에는 답이 없었다. 항구를 감싼 것은 오직 침묵뿐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비극은 끝이 아니라 백두 819 작전이라는 기나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인신매매라는 어두운 그림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 이야기는 시작된다. 희미한 단서와 생존자의 절규. 그날 밤 감천항은 고요했지만 무거웠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어선은 이제 무장경찰의 삼엄한 경비 아래 단단히 묶여 있었다. 주변에는 노란색 폴리스라인이 둘러쳐져 그 배가더는 고기잡이배가 아닌 비극의 현장임을 알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팀이 심각한 표정으로 시신낭과 장갑, 기록용 카메라를 들고 도착했다. 짭짤한 바다 내음이
어창에서 풍겨나오는 날카로운 냄새와 뒤섞였다.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져 항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짧게 숨을 몰아쉬어야 했다. 시신이 하나씩 옮겨졌다. 항구 바닥에 펼쳐진 하얀 천 위에 눕혀졌다. 이제는 숨 쉬지 않는 36명의 영혼. 그들의 얼굴은 아직 젊었다. 일부는 막 인생을 시작한 대학생처럼 보이기도 했다. 얇은 티셔츠, 값싼 바지, 낡은 슬리퍼 같은 소박한 옷가지가 그들의 마지막 여정을 증언했다. 한 법의관이 작은 랜턴으로 시신을 살피며 쭈그려 앉았다. 대부분 심한 영양실조 상태군. 오래된 멍 자국도 있어 폭행당했을지도. 그가 중얼거렸다. 동료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냉동고의 추위가 단지 마지막이었을 뿐 그 젊은이들이 그 전에 이미 오랜 고통을 겪었음을 알았다. 경찰관들은 카메라로 현장을 기록했다. 찰칵거리는 셔터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몇몇 젊은 대원들은 차마 오래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어떤 이는 조용히 눈가를 훔치며 차오르는 눈물을 감추려 했다. 항구 한편에서 한 어부의 아내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많은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하얀 천을 하나씩 들여다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다. 저 티셔츠, 우리 아들 것과 비슷해. 목소리는 갈라졌고 몸은 이웃의 부축에 휘청거렸다. 확실한 것은 없었지만 한 어머니의 두려움은 그 비통한 분위기를 더하기에 충분했다. 한편 선장 박만식은 쇠 의자에 묶인 채 앉아 있었다. 그는 목포 근처 작은 섬 출신의 늙은 어부였다. 오랫동안 사채업자에게 빚 독촉에 시달려왔다. 700만 원을 주겠다는 냉동 생선 운반 제의를 받았을 때 그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몸은 떨리고 있었다. 저는 몰랐습니다. 맹세코 그냥 운반만 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식은땀과 불안하게 흔들리는 시선은 그가 무언가를 더 숨기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 경위가 그의 앞에 앉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정말 생선뿐이었다면 우리가 어창을 열 때 왜 그렇게 두려워했지? 박 선장은 입술을 깨물며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밤새도록 감식팀은 쉬지 않고 일했다. 각 시신의 번호를 매기고 신체적 특징을 기록하고 얼굴을 촬영하며 초기 보고서를 작성했다. 항구는 희미한 노란 불빛이 바닷물에 반사되는 야외 영안실로 변했다. 그 와중에 작은 발견 하나가 실마리가 되었다. 한 희생자의 주머니에서 수사관이 작은 비닐 지퍼백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펼쳐보니 스타드림 엔터테인먼트라는 희미한 로고가 찍힌 조잡한 고용 계약서였다. 내용은 약속으로 가득했다. 해외에서 가수, 댄서 또는 엔터테이너로 일할 기회, 높은 급여, 숙소 무료 제공. 하지만 정확한 주소는 없고 전화번호와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희미한 서명만 있었다. 수사관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 종이 한 장이 이 모든 것의 배후를 추적할 유일한 열쇠일지도 몰랐다.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증거물은 밀봉되었고 긴급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몇 분 만에 이 소식은 서울로 직송되었다. 수도 서울에서 경찰청 수뇌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36명의 한국인이 부산 앞바다의 어선 냉동고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가짜 취업 알선 조직의 증거가 나왔다는 것. 그날 밤 감천항에 있던 모두는 한 가지를 알았다. 이 비극은 끝이 아니라 거대한 수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서울에서는 스타드림 엔터테인먼트의 배후를 밝히기 위한 특별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그리고 그 낡은 종이 한 장에서부터 인신매매의 어두운 비밀을 향한 길고 긴 추적이 시작되었다. 디지털 흔적과 생존자의 증언. 부산 감천항에서 36구의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아침, 부산은 여전히 옅은 안개에 쌓여 있었다. 희생자들의 사진, 희미한 스타드림 엔터테인먼트, 로고가 밝힌 계약서, 그리고 박만식의 초기 진술이 담긴 긴급 보고서가 즉시 작성되어 서울로 전송되었다. 몇 시간 후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대회의실은 이미 경관들로 가득 찼다. 프로젝터 스크린에는 항구의 모습, 차갑게 굳어버린 젊은 시신들, 그리고 낡은 계약서가 비치고 있었다. 윤진혁 경감이 앞에 섰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단호한 목소리로 그는 이것이 단순한 해상사고가 아니라고 말했다. 부산에서 일어난 일은 한국의 젊은이들을 상품처럼 취급하며 잔인하게 인신매매하는 조직이 실재한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
그는 희생자들이 정의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크린에 떠 있는 계약서를 가리켰다. 스타드림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이 초점이 되었다. 윤 경감은 3가지 조치를 지시했다. 첫째, 가족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기다리지 않도록 모든 희생자의 신원을 최대한 빨리 확인할 것. 둘째, 박만식의 진술을 더 깊이 파고들 것. 셋째, 사이버 수사팀은 이 유령 회사의 배후를 즉시 추적할 것. 사이버 수사팀은 여러 대의 모니터가 늘어선 방에서 즉시 작업에 착수했다. 화면에는 화려한 웹사이트, 소셜미디어의 구인 광고, 그리고 거짓 약속으로 가득 찬 온라인 채팅 그룹들이 떠올랐다. 모두 중국에서의 높은 급여, 쉬운 일, 무료 숙소를 약속했다. 언뜻 보기에는 그럴듯했지만 사이버 분석가들의 눈은 이런 종류의 사기에 익숙했다. 그들은 웹사이트의 코드를 분석하고 서버 데이터를 추적하며 광고를 올린 계정들의 IP 주소를 추적했다. 결과는 소름 끼쳤다. 일부 게시물은 실제로 중국에서 올라온 것처럼 보였지만 부인할 수 없는 또 다른 패턴이 있었다. 일부 IP 주소는 부산과 목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 분석가가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들은 해외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땅에도 조직을 심어놨군. 그 발견에 회의실의 분위기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윤 경감은 침울한 표정으로 보고를 받았다. 그는 손으로 책상을 몇 번 두드린 후 말했다. 만약 그 조직이 정말 부산과 목포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시간이 많지 않다. 매 순간의 지연은 새로운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같은 시간 박만식은 다시 조사를 받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적셨다. 처음에는 그저 짐을 운반하라는 지시만 받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러나 수사관이 계속 압박하자 그는 이전에 숨겼던 세부 사항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기억합니다. 무거운 부산 사투리를 썼어요. 그는 이 배를 국경 근처로 몰고 가기만 하면 작은 보트가 와서 인계에 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 작은 단서에 수사관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어부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명확한 협력과 사전에 계획된 접선 지점이 있었다. 서울에서는 회의가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다. 최종 결론은 명확했다. 디지털과 현장 양쪽에서 이 사건을 전담할 전권이 부여된 특별팀이 필요했다. 즉시 명령이 하달되었다. 그날부터 경찰은 스타드림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인신매매 조직을 파헤치는 데 집중할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서울에 밤이 내리기 시작했다. 국가수사본부 건물의 불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다.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관련된 모든 이들은 한 가지를 깨달았다. 앞길은 길고 위험으로 가득하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것을. 몇 주 후 서울의 회의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소식이 부산에서 전해졌다. 창백한 얼굴과 휘청거리는 걸음걸이의 말은 청년이 경찰서로 들어왔다. 그의 옷은 구겨졌고 눈은 텅 비어 있었으며 자신을 소개하는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이민준입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저는 그들 손에 있었고 탈출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경찰관들은 즉시 얼어붙었다. 이민준은 살아있는 증인이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존재. 그는 즉시 안전한 방으로 옮겨져 수사관과 트라우마 전문 상담사와 함께했다. 눈부신 조명 아래 이민준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말을 할 때마다 목소리가 끊겼다. 마치 그가 언급하는 모든 기억이 다시 그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그는 높은 급여를 약속하는 해외 취업 제안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야기했다. 그러나 부산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변했다.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대가 아니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작은 집에 갇혔고 밤마다 몰래 작은 배로 옮겨졌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달엔으로 밀항했습니다. 중국에서의 현실은 훨씬 더 혹독했다. 이민준은 창문이 굳게 닫히고 문이 잠긴 창고 같은 건물을 묘사했다. 주변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 안에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좁은 방에 빽빽하게 갇혀 있었다. 그들은 컴퓨터와 전화기 앞에 몇 시간씩 앉아 온라인 사기 보이스피싱을 하도록 강요당했다. 거부하면 구타당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아파도 약은 없었어요. 제 옆방 친구가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리는 걸 봤습니다. 약을 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비웃기만 했어요. 어느 날 아침 그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은 끌려나갔고 저는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민준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조사실은 침묵에 잠겼다. 몇몇 수사관은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다.
이민주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는 그곳에 계속 있으면 자신도 같은 운명이 될 것임을 알았다. 어느 날 밤 경비원 일부가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그는 뒤편 철조망의 작은 틈을 보았다. 온 힘을 다해 기어 나왔다. 손의 상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달렸고 덤불에 숨었다가 자신을 다시 부산으로 데려다줄 어선을 얻어탔다. 그는 낡은 재킷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연필로 거칠고 희미하게 그린 그림이 가득했다. 기억을 더듬어 그렸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림은 좁은 방, 경비실, 정문, 그리고 근처의 낡은 정비소를 보여주는 간단한 약도였다. 모든 게 선명하진 않지만 그 장소를 알아보는 데는 충분할 겁니다. 종이 상단에 이민주는 2개의 이름을 적었다. 경비원들이 이 2사람을 언급하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첫 번째는 한상철, 한국인이라고 들었어요. 키 크고 마르고 차가운 눈빛을 가졌죠. 그가 감시를 명령하는 걸 자주 봤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또 한 명, 모두가 그를 왕 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명은 왕레이, 중국인입니다.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의 무거운 목소리만 들었을 뿐인데 그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한상철과 왕레이라는 이름은 이제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윤진혁 경감은 굳은 얼굴로 그 보고를 받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거친 약도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에겐 살아있는 증인이 있고 방향이 잡혔다. 하지만 저 철조망 너머에는 아직 탈출하지 못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회의의 분위기는 바뀌었다. 더 이상 조직을 와해시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법적 증거보다 더 시급한 새로운 초점이 생겼다. 그곳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것. 이민준이 손으로 그린 약도는 비록 흐릿하고 불완전했지만 이제 뒤에 남겨진 이들에게는 생명줄이 되었다. 서울의 조사실에서 새로운 결의가 다져졌다. 이 수사는 범인 추적뿐만 아니라 구조 임무이기도 했다. 미끼와 함정, 위장 수사의 시작. 이민준의 증언이 서울 회의실을 뒤흔든 이후 작전의 방향은 급격히 바뀌었다. 가짜 계약서와 증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은 부산에 있는 조직 내부로 들어갈 실제적인 입구가 필요했다. 모든 단서는 한 인물, 최동진을 가리켰다. 최동진은 교활하기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대중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온라인 광고에 그의 전화번호만 있을 뿐이었다. 그에게 접근할 기회는 위장 수사뿐이었다. 윤진혁 경감은 회의실을 심각하게 둘러보았다. 미끼가 필요하다. 최동진이 믿을 만한 사람, 누가 자원하겠나. 한 젊은 여성이 일어섰다. 강소연, 27세, 위장 수사에 익숙한 특수수사과 소속이었다. 그녀는 평범한 외모에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졌고 여러 지역 사투리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경감님. 일자리를 찾는 시골 처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최동진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을 더 빨리 믿을 겁니다. 윤 경감은 그녀를 몇 초간 바라보았다. 기억해, 강형사. 모든 말이 무기가 될 수도 함정이 될 수도 있어. 혼자는 아니지만 최전선은 자네 손에 달려있네. 그날 밤 강소연은 자신을 준비했다. 머리는 느슨하게 닦고 옷은 낡은 티셔츠와 평범한 바지로 소박하게 입었다. 시골 사투리로 말하는 연습을 했고 심지어 수줍어 보이도록 고개를 숙이는 연습까지 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녀는 팀이 이미 감시하고 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울리고 저편에서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최동진입니다. 중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강소연은 숨을 들이쉬고 순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아저씨. 부모님께 돈 붙여드리려고요. 일이 쉽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요. 최동진은 작게 웃었다. 맞아, 아가씨. 나만 따라오면 인생이 바뀔 거야. 성공한 애들이 많지. 근데 네가 진심인지 아닌지 알아야겠어. 그의 말에 강소연은 잠시 숨을 멈췄다. 시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이에요, 아저씨. 시골 목소리지만 노래도 좀 할 줄 알아요. 합법적인 일이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완벽하게 역할을 소화했다. 최동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말했다. 어디 사람이야? 전라도요. 강소연은 이미 외워둔 가짜 신분에 따라 단호하게 대답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최동진의 목소리가 좀 더 친근하게 들렸다. 좋아. 내일 오후에 만나자. 부산 서면에 작은 카페가 있어. 혼자와 아무도 데려오지 말고. 그 대화는 통제실에서 듣고 있던 윤진혁 경감팀에 의해 모두 녹음되었다. 윤 경감은 짧게 말했다. 걸려들었다.
완전 감시체제 준비해 다음 날 부산의 하늘은 흐렸다. 큰 길가 근처의 소박한 카페에서 강소연은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잔을 앞에 두고 있었다. 무릎 위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들어왔다. 보통 체격에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얇은 셔츠를 입고 있었다. 미소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가 바로 최동진이었다. 강소연 씨? 그가 앉으며 물었다. 네, 아저씨. 강소연이 조용히 대답했다. 최동진은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마치 이 아가씨가 충분히 믿을 만한지 평가하는 듯했다. 그는 과장된 약속 대신 더 교묘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너 저번에 경상도에서 온 진아라고 알아? 나 따라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매달 가족한테 몇백만 원씩 보내. 너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그가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강소연은 감탄하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그렇다면 저도 하고 싶어요. 아저씨, 뭘 해야 하나요? 최동진은 씩 웃었다. 간단해. 서류랑 사진 주고 오늘 밤에 나 따라와. 다른 지원자도 있어 내일 모레면 바로 일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모든 말은 강소연의 옷깃에 달린 작은 마이크를 통해 녹음되었다. 카페 밖에서 감시팀은 숨을 죽이고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만남은 거의 1시간 동안 이어졌다. 최동진은 점점 더 확신하는 듯했다. 일어서기 전에 그는 휴대폰을 꺼내 빠르게 문자를 보냈다. 낯선 번호로 짧은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강소연은 잠시 엿볼 수 있었다. 단 한 문장이었다. 신입 오늘 밤 준비 완료. 그 문자는 감시하던 모든 이들의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기에 충분했다. 최동진은 일어나 강소연의 어깨를 두드렸다. 늦지 마. 오늘 밤이 내 새 인생의 시작이니까. 그는 평온한 얼굴로 카페를 나섰다. 수십 개의 눈이 자신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통제실에서 윤진혁 경감은 주먹을 쥐었다. 따라붙어. 절대 놓치지 마. 오늘 밤 그의 배후에 누가 더 숨어 있는지 알게 될 거다. 작전은 이제 가장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미끼는 물렸고 그물은 당겨지기 시작했다. 부산의 아지트 급습과 새로운 이름. 그날 오후 카페를 떠난 후 최동진은 여유롭게 걸었다. 그는 가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바쁘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멀리서 그림자가 자신의 모든 발걸음을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평범한 옷차림의 요원 2명이 뒤를 쫓았고 경찰 표시가 없는 차 한 대가 반대편 도로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모든 대화는 통제실의 헤드셋을 통해 연결되었다. 윤진혁 경감이 직접 작전을 지휘했다. 목표, 고시원 방향으로 이동 중. 모든 팀 대기. 한 요원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다. 최동진은 좁은 골목을 따라가다 낡은 고시원 건물 앞에 멈췄다. 벽에 페인트는 발에 있었고 그가 열자 나무 문이 삐걱거렸다. 젊은 남자 2명이 나와 그를 맞았다. 굳은 얼굴에 의심이 가득했다. 한 명은 검은 배낭을 메고 있었다. 세 사람은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목표, 내부 진입, 추가 인원, 이명 확인, 잠복 요원이 보고했다. 윤 경감은 지시를 내렸다. 움직임이 있을 때까지 대기. 아직 진입하지 마. 몇 분 후 창문 틈으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류는 준비됐어. 오늘 밤 배가 떠난다. 새 지원자도 확보했어. 그것으로 충분했다. 윤 경감은 손을 들었다. 진입. 문이 세게 두드려졌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순식간에 혼란이 일었다. 최동진은 놀라 책상 위에 노트북을 잡고 다들여다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의 부하 중 한 명은 칼을 꺼내 들었고 다른 한 명은 서류가 든 가방을 움켜쥐려 했다. 하지만 경찰은 신속했다. 요원 2명이 칼을 든 남자를 덮쳐 쓰러뜨렸다. 다른 요원은 최동진 부하의 손에서 가방을 빼앗는데 성공했다. 최동진 자신은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했지만 강한 손이 그의 옷깃을 잡아당겨 벽에 부딪히게 했다. 즉시 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몇 초 만에 좁은 고시원 방은 완전히 제압되었다. 세 남자는 수갑이 채인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고 분노에 차 있었다. 수색이 시작되었다. 결과는 모든 경찰관을 잠시 침묵하게 만들었다. 침대 밑에는 노트북 3대가 있었다. 그중 하나의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막 작성된 이메일이 보였다. 제목은 금일 야간 선적건.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유심 카드가 흩어져 있었다. 일부는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수백 개의 연락처가 저장된 대포폰 2개도 있었다.
대부분은 짧은 이름과 코드 번호로 저장되어 있었다. 옷장에서는 원화와 중국 위안화 현금이 든 두툼한 봉투들이 발견되었다. 빼앗은 검은 가방 안에는 거래 내역, 이름, 금액, 그리고 완납 또는 선박 대기라는 메모가 있었다. IT 분석가가 재빨리 켜져 있던 노트북을 열었다. 경감님, 해외 주소로 발송된 이메일이 있습니다. 발신자는 최동진, 수신자는 미나라는 이니셜을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그 이름은 방에 있던 모든 이들의 머릿속에 밝혔다. 미나, 윤 경감이 중얼거렸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취조실에서 최동진은 수갑이 채인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당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나? 그가 도전적인 어조로 말했다. 나는 그냥 작은 끈아풀이야. 내가 없어도 배는 떠. 내 보스는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커. 수사관은 그의 앞에 증거물들을 놓았다. 노트북, 유심카드, 현금 장부. 최동진은 짧게 웃었다. 그거 다 의미 없어. 내일이면 다른 놈이 이어서 할 거야. 당신들은 절대 막을 수 없어. 비록 그의 목소리는 거만했지만 수사관이 한 이름을 언급하자 최동진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미나, 누구지? 최동진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단방향 유리 뒤에서 지켜보던 윤 경감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는 최동진이 지금은 입을 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발견된 이메일만으로도 충분했다. 미나라는 이름은 열어야 할 새로운 문이었다. 그날 밤 부산의 낡은 고시원은 한 명의 모집책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다. 밖에서 보면 건물은 여전히 조용하고 허름해 보였다. 하지만 그 안에서 팀은 더 깊이 들어갈 열쇠를 찾아냈다. 미나. 그녀가 누구든 이제 다음 목표가 되었다. 그리고 디지털 흔적과 거래장부의 모든 단서는 목표를 가리키고 있었다.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물은 좁혀지고 있었고 다음 꼬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목표의 연결고리, 미나의 정체. 취조실에서 최동진은 수갑이 채인 채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입가에는 여전히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몇 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지만 그의 대답은 항상 맴돌았다. 난 그냥 작은 중간상일 뿐이야. 그가 얕보는 투로 말했다. 내가 없어도 배는 떠. 내 보스는 너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물이라고. 한 수사관이 그의 앞에 증거물을 놓았다. 회수한 노트북, 유심 카드 더미, 그리고 현금이 든 봉투. 차분한 목소리로 그가 물었다. 네가 그냥 작은 끈아풀이라면 왜 모든 증거가 네 손에 있지? 그리고 네가 이메일을 보낸 미나는 누구지? 순간 최동진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이 책상 위의 증거물로 빠르게 움직였다가 다시 완고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미나, 그냥 장사꾼이야. 너희들은 절대 그 여자를 건드릴 수 없을걸. 그 반쯤 인정하는 듯한 대답이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었다. 미나라는 이름은 이제 수사에 초점이 되었다. 서울에서 사이버 수사팀은 쉬지 않고 일했다. 이메일과 전화번호의 흔적을 통해 신원이 서서히 드러났다. 미나는 42세의 여성 장미숙이었다. 공식적으로 그녀는 목포의 한 재래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는 상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녀의 사진은 친절한 미소, 소박한 옷차림, 그리고 손에 든 장바구니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디지털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계좌에 흐르는 돈의 액수는 그녀가 파는 작은 옷가게의 매출과 비교할 수 없었다. 일부 송금은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단순한 시장 거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다. 윤진혁 경감은 시장에 있는 장미숙의 얼굴이 떠있는 화면을 응시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우리가 찾던 연결고리다. 최동진이 희생자들을 장미숙에게 넘기고 장미숙을 통해 그들은 다렌으로 옮겨진다. 우리가 그녀를 잡으면 이 국제적인 문을 열 수 있다. 하지만 장미숙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정보 보고에 따르면 그녀는 매우 신중하기로 알려져 있었다. 같은 집에 계속 머무는 일이 거의 없었고 때로는 친척 집에, 때로는 빈 상가에서 잠을 잤다. 전화번호는 거의 매주 바꿨고 항상 한두 명의 충성스러운 젊은 남자들이 그녀를 동행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을 쫓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팀이 그녀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목포로 파견되었다. 요원들은 생선 장수, 시장 손님, 심지어 항구의 어부로 위장했다. 멀리서 그들은 장미숙을 관찰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소박한 옷차림으로 시장에 나와 다른 상인들과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고 물건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언뜻 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없었다. 그러나 전화를 받을 때면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미소는 사라지고 걸음은 빨라졌으며
항상 시장과 상가 건물이 연결된 좁은 골목으로 사라졌다. 어느 날 아침 한 요원이 장미숙이 한낡은 상가 건물로 들어갔다고 보고했다. 잠시 불이 켜졌다가 다시 꺼졌다. 눈에 띄는 활동은 없었다. 하지만 장미숙이 그곳에 들어갈 때마다 그날 밤에는 항상 렌터카 한 대가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는 창백한 얼굴의 젊은이 두세 명이 작은 가방을 들고 내렸다. 장미숙은 문 근처에 서서 짧게 지시를 내렸고 차는 작은 항구 쪽으로 사라졌다. 그곳에서부터 흔적은 바다로 사라졌다. 그 패턴은 일주일이 넘는 감시 기간 동안 여러 번 반복되었다. 부산에서 새로운 지원자가 올 때마다 장미숙은 같은 상가에 나타났다. 렌터카가 왔고 항상 항구에서 끝났다. 모든 사진과 비디오 기록이 수집되어 장미숙이 주요 연결책이라는 증거를 강화했다. 그날 밤 윤진혁 경감은 목포의 비밀 감시 초소에 앉아 있었다. 그는 원거리 카메라에서 전송된 흐릿한 화면을 응시했다. 장미숙이 다시 상가 앞에 서서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은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다. 몇 분 후 낯선 남자가 다가와 커다란 검은 여행 가방을 건넸다. 장미숙은 재빨리 그것을 받아 말없이 상가 안으로 들어갔다. 윤 경감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는 때가 가까워졌음을 알았다. 장미숙은 단순한 시장 상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부산과 다롄을 잇는 연결고리였고 그 검은 가방에는 옷 이상의 것이 들어있을지도 몰랐다. 내일 움직인다. 그가 팀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장미숙이 무너지면 이 어두운 경로는 열릴 것이다. 밖에서는 바닷바람이 짭짤한 냄새를 실어왔다. 목포의 밤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거대한 비밀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목포의 밤, 검은 가방의 비밀. 그날 밤 목포의 공기는 무거웠다.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렸고 바닷바람은 톡 쏘는 짠내를 실어왔다. 감시 초소에서 윤진혁 경감은 손목시계를 보았다. 9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장미숙이 보통 낡은 상가에 나타나는 시간이었다. 요원들은 이미 현장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 오토바이 기사, 커피 노점상, 심지어 부두에 한가롭게 앉아있는 어부로 위장했다. 모두 평범한 척했지만 그들의 눈은 오직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상가 앞에 멈췄다. 장미숙이 경호원처럼 보이는 젊은 남자 2명과 함께 조심스럽게 내렸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이 위험의 징후를 찾듯 거리를 훑었다. 안전하다고 느낀 후 그녀는 검은 여행 가방을 손에 들고 상가로 들어갔다. 안에서 잠시 불이 켜졌다가 다시 희미해졌다. 윤 경감은 무전기를 통해 짧게 명령했다. 모든 팀 마지막 신호를 기다리며 대기. 창문 틈으로 한 요원이 장미숙이 가방을 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몇 개의 서류를 꺼내 경호원에게 보여주었다. 숫자가 가득한 종이, 몇 개의 봉투, 그리고 작은 대포폰 하나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윤 경감은 손을 들어 기다리던 신호를 보냈다. 상가문이 거칠게 부서졌다.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와 함께 우렁찬 외침이 터져 나왔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좁은 방은 즉시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의자를 들어 경찰에게 던졌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다. 다른 경호원은 쇠 파이프를 잡고 닥치는 대로 휘둘렀다. 경찰은 신속하게 공격을 막고 상대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짧은 격투는 몇 초 만에 끝났다. 두 남자는 손에 수갑이 채인 채 쓰러져 있었다. 장미숙 자신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유지되었다. 경찰이 들이닥치는 것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짓기까지 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가방 안에 숨기려 했다. 그녀의 손이 재빨리 작은 라이터를 잡았다. 하지만 한 요원이 불꽃이 튀기 전에 그녀의 손을 더 빨리 쳐냈다. 장미숙은 바닥에 쓰러졌다. 가방은 그녀의 품에서 빼앗겼다. 처음으로 그녀의 평정심이 흔들렸다. 비록 곧바로 턱을 치켜들고 도전하듯 차갑게 노려보았지만 증거물이 즉시 확인되었다. 가방 안에서 팀은 평소와 다른 문서를 발견했다. 최동진의 것과 같은 긴 희생자 명단은 없었다. 대신 암호화된 거래 기록, 붉은 X 표시가 된 선박 운항 스케줄, 그리고 목포와 다롄을 잇는 해상 경로 지도가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연락처 목록이 담긴 작은 대포폰이었다. 낯선 번호들이 짧은 코드로 저장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한과 왕이라는 두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윤 경감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 가방을 보았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야. 다롄으로 가는 열쇠다. 상가 밖에서는 분위기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주변 주민들이 모여들어
수갑이 채인 채 끌려 나오는 장미숙을 보며 수군거렸다. 그녀는 여전히 꼿꼿하게 걸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치 게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하지만 지휘본부에서 윤 경감은 그들이 방금 더 큰 조직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는 것을 알았다. 검은 가방에서 나온 증거는 이 경로가 단지 목포에서 끝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장미숙으로부터 붉은 실은 달앤으로, 한상철과 왕래희의 차가운 손으로 직접 연결되었다. 그날 밤 그 거리는 중요한 연결고리 하나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팀은 다음 단계가 더 위험할 것임을 깨달았다. 처음으로 그들은 국경을 넘어 생명을 구하고 아직 펼쳐져 있는 어두운 그물을 닫기 위해 낯선 땅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국경을 넘는 추적, 달앤에서의 공조, 장미숙의 자백 이후 수사의 방향은 더 이상 모호하지 않았다. 이제 다음 목적지는 달앤이었다. 한상철과 왕래희라는 이름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닌 실제하는 목표가 되었다. 윤진혁 경감은 즉시 그 진전 상황을 서울에 보고했고 몇 시간 만에 결정이 내려졌다. 이 어두운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 한국 경찰은 중국 공안과 협력해야만 했다. 이틀 후 윤 경감과 특별팀은 달앤에 도착했다. 밤의 불빛으로 반짝이는 도시, 차량으로 붐비는 거리, 무역선으로 분주한 항구. 하지만 그 모든 번잡함 뒤에 윤 경감은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음을 알았다. 중국 공안 본부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다. 방은 지도, 위성사진, 정보 파일로 가득했다. 리밍 총경이 강렬한 눈빛으로 그들을 맞았다. 50대인 그는 위험 있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복수의 불꽃이 담겨 있었다. 왕래희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수년간 그를 추적했지만 그를 보호하는 손들 때문에 항상 놓쳤습니다. 5년 전 그의 아지트를 급습하려다 부하 2명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에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윤 경감은 리밍 총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같은 결이 상실의 고통, 그리고 정의를 세우려는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합동보고를 통해 한상철이 경로와 위조 서류를 관리하고 왕래희가 달앤 외곽에 호화로운 별장을 본거지로 둔 거대한 배후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하지만 왕래희에게 도달하기 전에 중요한 거점이 하나 있었다. 작은 항구 근처의 창고, 희생자들이 해상으로 보내지기 전에 억류되는 장소였다. 그 창고가 작전의 심장부입니다. 리밍 총경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물건처럼 감금됩니다. 우리가 그곳을 성공적으로 급습하면 희생자들을 구출할 뿐만 아니라 왕래희의 주된 경로를 차단하게 됩니다. 윤 경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 비밀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정보가 새어나가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이 담보가 될 겁니다. 논의는 길게 이어졌다. 단순히 누가 어느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이 작전이 발각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작전을 기습적으로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사이렌 소리 없이, 공식적인 표시 없이 모든 통신은 암호화된 무전기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리밍 총경이 덧붙였다. 이미 해상에 특수팀을 배치했습니다. 작전 중에 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킬 겁니다. 만약 왕래희가 해로로 탈출하려 한다면 그는 덫에 걸릴 겁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날 밤 브리핑실의 분위기는 이전 작전들과 달랐다. 이것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국가 간의 도박이었다. 모두가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해산하기 전에 윤 경감이 일어서서 모든 팀원들을 바라보았다. 기억하십시오. 최우선 순위는 희생자 구출입니다. 그들이 왕래희의 방패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후에 한상철과 왕래희를 잡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인간의 목숨을 가지고 노는 것을 너무 오래 방치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팀은 집결지로 이동했다. 차들은 불을 끈 채 달앤의 한적한 도로를 따라 달렸다. 밤 공기는 축축했고 바다 냄새를 실어왔다. 멀리서 작은 항구는 고요해 보였다. 몇 개의 등불만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부두에서는 중국 해경이 고무보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 경찰의 위장팀이 야간 노동자들과 섞여 천천히 창고 주변으로 잠입했다. 모든 것이 고요함 속에서 진행되었고 작은 파도 소리만이 들렸다. 시계는 새벽 이시를 가리켰다. 무전기가 지직거리며 리밍 총경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팀 위치 확보, 신호에 따라 시작한다. 멀리서 몇몇 경비원의 그림자가 창고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중 한 명이 멈춰서서 전화를 받았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의 눈이 이전보다 더 경계하며
주위를 훑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윤 경감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어쩌면 왕래가 이미 이 움직임을 감지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달인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에는 합동팀뿐만 아니라 적 또한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창고의 총성, 그리고 도전장, 달인의 새벽 공기는 끈적하고 답답했다. 항구 근처의 낡은 창고는 밖에서 보면 조용해 보였다. 희미한 불빛만이 비추고 있었다. 그러나 녹슨 양철 벽 뒤의 분위기는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문 모퉁이에 작은 카메라가 달려 있었고 경비원들은 손에 무기를 들고 서성거렸다. 마치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을 받은 듯했다. 멀리서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의 합동팀이 잠복하고 있었다. 윤진혁 경감은 귀에 헤드셋을 대고 신호를 기다렸다. 그의 옆에서 리밍 총경은 날카로운 눈으로 창고를 응시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억누르며 굳어 있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소. 그가 속삭였다. 마침내 신호가 주어졌다. 먼저 잠입한 위장팀이 건물의 전기를 차단했다. 순식간에 희미한 불빛이 꺼지고 어둠만이 남았다. 안에서 공황에 빠진 비명이 들려왔다. 그것이 기다리던 신호였다. 주력팀이 굉음과 함께 철문을 돌파했다. 공안이다. 적들은 놀라지 않았다. 몇몇 경비원들은 이미 상자 더미 뒤에 잠복해 있었다. 어둠을 뚫고 총알이 번쩍이며 양철벽에 튕겼다.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화약 연기가 공기를 가득 메웠고 총알 소리는 안에 갇힌 희생자들의 공포에 찬 비명과 뒤섞였다. 윤 경감은 벽 뒤에 몸을 숙이고 신호를 보냈다. 요원 2명이 옆으로 잠입해 섬광탄을 던졌다. 하얀 빛의 폭발이 순간적으로 적들의 시야를 멀게 했다. 몇 초 만에 저항은 진압되었다. 몇몇 경비원들은 무력하게 쓰러졌고 다른 이들은 손을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팀은 즉시 더 깊숙이 진입했다. 큰 방의 문이 열리자마자 퀴퀴하고 땀에 전 인간의 냄새가 뿜어져 나왔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깡마른 몸, 창백한 얼굴. 경찰 제복을 보자마자 우는 사람도 있었고 기어와서 쉬어버린 목소리로 애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제발 다시 끌려가게 하지 말아주세요. 대기하고 있던 의료팀이 물과 얇은 담요를 가지고 들어왔다. 일부 희생자들은 너무 쇠약해서 걸을 수조차 없었다. 그들은 하나씩 들것에 실려나갔다. 감동적인 분위기가 방을 가득 채웠다. 울음소리와 안도의 외침이 뒤섞였다. 윤 경감은 젖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목숨을 잃은 36명의 영혼이 떠올랐다. 오늘 밤 적어도 몇몇 생명은 구할 수 있었다. 갑자기 뒤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키 큰 남자 한 명이 좁은 복도를 통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다. 윤 경감이 즉시 그를 쫓았다. 윤 경감은 그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한상철이었다. 그 남자는 잠시 돌아보더니 희생자인 척 고개를 숙이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섞여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멈춰, 한상철! 윤 경감이 외쳤다. 한상철은 항복하는 대신 두 손을 들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윤 경감에게 다가왔다. 얘기 좀 합시다. 나 돈 많아요. 원하는 액수를 말해봐요. 그의 목소리는 교활하게 탈출구를 사려 했다. 윤 경감은 천천히 다가가 한상철의 손을 거칠게 쳐냈다. 인간의 목숨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 몇 초 후 요원 2명이 그를 땅에 쓰러뜨리고 손에 수갑을 채웠다. 한상철의 얼굴은 새빨개졌다. 그는 소리쳤다. 당신들이 왕 회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이미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어. 달에는 그의 땅이야. 창고 위층에 작은 방이 발견되었다. 컴퓨터는 여전히 켜져 있었다. 화면에는 방금 전송된 메시지가 떠 있었다. 이번에는 단순히 흔적을 지우라는 명령이 아니었다. 도전적인 문장이었다. 용기가 있다면 내 별장으로 와라.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 W 파이터. 윤 경감은 그 화면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의 턱이 굳어졌다. 왕래에는 그들이 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도전하고 있었다. 이것은 도주가 아니라 전쟁의 초대였다. 모든 희생자가 대피하고 한상철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을 때 창고의 분위기는 여전히 울음과 화약 연기로 가득했다. 윤 경감은 그 건물 앞에 섰다.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수십 명의 생명을 구한 것에 안도했지만 왕래이가 다시 한번 올가미에서 빠져나간 것에 분노가 들끓었다. 리밍 총경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오늘 밤은 우리가 이겼소. 하지만 내일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요. 윤 경감은 멀리 언덕 위에 웅장하게 서 있는 희미하게 보이는 별장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는 그곳에 그의 가장 큰 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언덕 위의 요새, 최후의 결전. 날이 밝기 전 경찰 표시가 없는 차들이 조용히 다른 외곽으로 향했다. 그중 한 대에 탄 윤진혁 경감은 텅 빈 시선으로 앉아 창고 컴퓨터에서 발견된 도전적인 메시지를 머릿속에서 되뇌었다. 용기가 있다면 내 별장으로 와라.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은 그의 가슴을 짓눌렀고 왕래이가 도망치는 유형이 아니라 적이 오기를 기다리는 자임을 깨닫게 했다. 왕래이의 별장은 바다를 마주한 언덕 위에 웅장하게 서 있었다. 멀리서 보면 그 건물은 요새에 더 가까웠다. 높은 담장 위에는 겹겹이 철조망이 쳐져 있었다. 탐조등이 천천히 회전했고 모든 구석에는 CCTV 카메라가 보였다. 몇 마리의 경비견이 마당을 어슬렁거렸다. 그들의 짖는 소리가 간간히 밤의 정적을 깼다. 공안본부에서 짧은 회의가 열렸다. 리밍 총경은 턱을 굳힌 채 위성 지도를 응시했다. 5년 전 왕래이를 거의 잡을 뻔했소. 하지만 그날 밤 내 부하 2명이 이 별장 안에서 총에 맞아 죽었지. 그 이후로 나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맹세했소. 오늘 밤 나는 그 맹세를 지킬 것이오. 윤 경감은 그를 보며 같은 무게를 느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입니다. 그는 다시는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계획이 수립되었다. 주력팀은 전술 차량으로 정문에 접근하여 시선을 끌 것이다. 윤 경감이 이끄는 J팀은 어둠을 틈타 동쪽 측면의 좁은 절벽을 타고 잠입할 것이다. 전기담장은 조심스럽게 차단해야 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경보가 울릴 수 있었다. 그날 밤 바닷바람이 짭짤한 내음을 실어와 세차게 불었다. 팀은 조용히 움직였다. 검은 옷은 그림자 속에 녹아들었다. 절벽을 오르는 모든 발걸음은 위험하게 느껴졌다. 미끄러운 바위, 암초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 살을 내는 공기에도 불구하고 윤 경감의 관자놀이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마침내 그들은 담장 아래에 도착했다. 한 기술자가 휴대용 장비를 꺼내 전선에 붙였다.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작은 불꽃이 튀었다. 표시등이 꺼졌다. 담장은 이제 무력화되었다. 진입합니다. 기술자가 속삭였다. 한 명씩 그들은 마당으로 잠입했다. 경비견들이 갑자기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털이 곤두섰다. 팀은 즉시 마취총을 발사하여 동물들을 소리 없이 쓰러뜨렸다. 하지만 짧은 짖음 소리는 이미 안에 경비원들을 깨우기에 충분했다. 사이렌이 길게 울렸다. 탐조등이 사방을 비췄다. 별장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에서 무거운 목소리가 밤을 뚫고 울려 퍼졌다. 그것은 왕래이의 목소리였다. 환영한다, 윤진혁. 환영한다, 리밍. 멀리까지 와서 뭘 하려는 거지? 내 마당에서 죽으려고? 윤 경감은 별장을 올려다보았다. 왕래이는 얼굴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만이 공기를 갈랐다. 그것은 마치 그 남자가 모든 구석에 존재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더욱 섬뜩하게 만들었다. 리밍 총경은 이를 갈았다. 5년을 기다렸다, 왕래이. 오늘 밤 네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스피커에서 짧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직도 그 원한을 품고 있었군. 좋아. 누가 살아남는지 보자고. 갑자기 별장문이 활짝 열렸다. 완전 무장한 남자 10여 명이 줄을 서서 나왔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움직임은 절도 있었다. 그들은 평범한 경비원이 아니라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훈련된 사설 부대였다. 윤 경감은 재빨리 신호를 보냈다. 팀은 즉시 흩어져 고급차와 마당의 벽 뒤에 엄폐했다. 그들의 손은 무기를 굳게 쥐고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스피커에서 왕래이가 다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무대는 준비해뒀다. 용기가 있다면 앞으로 나와봐라. 하지만 기억해라. 너희들의 모든 발걸음은 목숨을 건 도박이다. 윤 경감은 리밍 총경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지금이었다. 언덕 위의 별장은 더 이상 호화로운 저택이 아니었다. 누구든 삼킬 준비가 된 전쟁터로 변해 있었다. 별장 마당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총성이 대리석 벽에 반사되었고 탐조등 불빛이 눈을 멀게 했다. 왕래이의 부대가 정문에서 깔끔한 대형으로 나왔다. 손에는 자동 소총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평범한 경비원이 아니었다. 움직임은 빠르고 절도 있었으며 분명히 훈련받은 자들이었다. 윤 경감은 짧게 신호했다. 흩어져서 엄폐하라. 팀은 즉시 흩어졌다. 일부는 고급차 뒤에 몸을 숙였고 일부는 마당 기둥에 몸을 붙였다. 첫 총성이 터지고 긴 연사가 뒤따랐다. 총구의 불꽃이 다렌의 밤을 수놓았다. 리밍 총경은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을 지휘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우렁 찼다.
안으로 밀어붙여 마당에서 버티게 두지 마. 합동팀은 응사했다. 서서히 적은 별장문 쪽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그들 앞에 땅이 흔들리면서 경찰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다. 작은 폭발이 일어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대원 2명이 공중으로 튕겨나갔다. 그들의 몸이 땅에 세게 떨어졌다. 다행히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중상을 입었다. 지뢰다. 한 요원이 외쳤다. 윤 경감은 즉시 지시했다. 의료팀이 부상자들을 뒤로 끌어내는 동안 전방 부대는 계속해서 적을 압박했다. 섬광탄이 던져졌다. 하얀 빛의 섬광이 적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그 틈을 타 팀은 별장 계단으로 돌진했다. 거대한 문이 굉음과 함께 부서졌다. 두꺼운 티크 나무가 삐걱거리며 쪼개졌다. 팀이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들을 맞이한 것은 기이한 정적이었다. 별장의 복도는 길었다. 주 조명은 꺼져 있었고 비상등만이 붉게 깜빡였다. 벽에는 큰 그림들이 걸려 있었지만 몇 개는 깨져 있었다.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갑자기 천장에 붙은 스피커에서 무거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왕래이의 목소리였다.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내 집에 온 걸 환영한다. 그렇게 용감하게 들어왔군. 하지만 너희들이 어디로 발을 내딛고 있는지 알고 있나? 윤 경감은 목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좌우를 둘러보았지만 왕래이는 근처에 없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멀리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다. 몇 초 후 짧은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복도의 모든 벽이 켜지며 수많은 CCTV 화면을 드러냈다. 화면에는 합동팀의 긴장된 얼굴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녹화되어 비치고 있었다. 아름답군. 왕래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너희들은 심지어 나에게 라이브 쇼를 제공하고 있어. 너희들의 모든 움직임이 내 손 안에 있다. 리밍 총경은 분노를 참았다. 나와라, 왕래이. 벽 뒤에 숨지 말고. 그러나 대답은 굉음뿐이었다. 복도 끝에 자동문이 3개 닫히며 팀을 2그룹으로 갈라놓았다. 윤 경감은 문으로 달려가 부딪혔지만 강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를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왕래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더 차가웠다. 여기는 내 집이다. 너희들의 모든 발걸음은 내가 정한 게임일 뿐이다. 분위기는 더욱 섬뜩해졌다. 요원 2명이 연문을 열려고 했지만 손잡이를 만지자마자 전류가 흘렀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가 다행히 구조되었다. 전기 함정을 설치했어. 한 기술자가 외쳤다. 윤 경감은 주먹을 쥐었다. 숨은 가빴지만 그의 눈은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그가 이 게임으로 우리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겠다. 환기구 틈에서 옅은 연기가 복도를 채우기 시작했다. 왕래이는 분명히 대결 전에 그들을 약화시킬 작정이었다. 윤 경감은 오랜 원한으로 눈이 불타는 리밍 총경을 바라보았다. 계속 전진한다. 그가 말했다. 함정이 몇 개든 오늘 밤 끝내야 한다. 무기를 들어 올린 채 합동팀은 별장의 심장부로 움직였다. 한 걸음 한 걸음. CCTV 화면 뒤에서 왕래이는 통제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혼잣말을 했다. 누가 끝까지 살아남는지 한번 보자고. 종말, 그리고 새로운 시작. 연기가 아직 별장 복도에 자욱할 때 합동팀은 위층의 큰 방에 도착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흔들리며 깜빡이는 붉은 비상등 빛을 반사했다. 분위기는 고요했고 경찰관들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모두가 거의 핵심에 도달했음을 알았다. 방 끝에 이중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뒤에서 왕래이가 나타났다. 그의 몸은 꼿꼿했고 검은 정장은 단정했다. 날카로운 눈이 그들을 향했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와인잔이 아닌 권총이 들려 있었다. 냉소적인 미소가 그의 입가에 걸렸다. 대단하군.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여기까지 오다니. 하지만 나를 쉽게 끌고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여긴 내 집이다. 너희들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일 뿐. 몇 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왕래이 뒤에서 나와 인간 방패 대형을 만들었다. 전투가 다시 벌어졌다. 총성이 방을 뒤흔들었다. 총알이 대리석 기둥에 부딪히고 창유리를 깨뜨렸다. 합동팀은 큰 테이블 뒤에 몸을 숨기고 절도 있게 응사했다. 리밍 총경은 왼쪽 측면에서 공격을 이끌었다. 그의 눈은 원한으로 불타고 있었다. 왕래이, 오늘 밤 너는 5년 전 네가 흘리게 한 피값을 치를 것이다. 그가 외쳤다. 왕래이의 부대는 끈질기게 버텼지만 경찰이 던진 연막탄에 허둥댔다. 하얀 연기 속에서 왕래이의 부하 2명이 쓰러졌다. 나머지는 후퇴했다.
왕래희 자신은 재빨리 위층의 통제실로 올라갔다. 시간을 벌려는 속셈이었다. 윤 경감과 리밍 총경이 그를 쫓았다. 그들의 발걸음이 나선형 계단을 울렸다. 위층에 도착하자 그들은 통제실 중앙에 서 있는 왕래희를 발견했다. 주변에는 CCTV 화면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눈에는 여전히 확신이 가득했다. 멈춰, 왕래희, 윤 경감이 외쳤다. 그러나 왕래희는 오히려 패널의 버튼을 눌렀다. 순식간에 강철문이 그들 뒤에서 닫히며 팀을 방 안에 가두었다. 천장에서 전기 불꽃이 튀었다. 또 다른 함정이 작동된 것이다. 한 경찰관이 감전되어 쓰러졌다. 아직 숨은 쉬고 있었지만 그가 이 집을 체스판처럼 쓰고 있어 기술자가 공황에 빠져 외쳤다. 왕래희는 짧게 웃었다. 내가 직접 만든 전장에서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그는 권총을 들어 리밍 총경을 향해 쐈다. 총알은 몇 인치 차이로 빗나가 유리 화면에 부딪혔다. 리밍 총경이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다. 이건 내 부하들을 위한 것이다. 그가 발사한 총알이 왕래희의 팔에 맞았다. 왕래희의 무기가 떨어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재빨리 책상에서 칼을 집어들고 달려들었다. 근접전이 벌어졌다. 윤 경감이 왕래희의 몸을 막으며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칼이 리밍 총경의 목을 스칠 뻔했지만 간신히 쳐냈다. 그 혼란 속에서 윤 경감이 왕래희를 걷어차 쓰러뜨렸다. 다른 두 요원이 즉시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왕래희는 으르렁거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했다. 나를 잡는다고 모든 게 바뀔 거라 생각하나? 밖에는 나 같은 놈이 1000명은 더 있어. 너희들은 절대 전부를 막을 수 없어. 윤 경감은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오늘 밤 너는 더 이상 그들 중 하나가 아니다. 방은 잠시 조용해졌다. 별장 마당이 안전해졌다는 통신 장비의 보고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마침내 왕래희는 바닥에 앉았다. 수갑이 그의 손을 묶고 있었다. 패배가 눈앞에 명백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도전적이었다. 리밍 총경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5년을 기다렸소.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군. 그러나 윤 경감은 큰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고 달엔의 하늘은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는 왕래희가 잡혔음에도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다. 밖에는 아직 조직이 남아 있었다. 구출을 기다리는 희생자들도 아직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윤 경감이 나지막이 말했다. 인신매매와의 전쟁은 아직 길었다. 웅장했던 별장은 이제 말없는 증인이 되었고 주인 왕래희는 공식적으로 그의 왕좌를 잃었다. 달엔의 피비린내. 나는 밤이 지나고 몇 달 후 중국의 법정은 10,000원이었다. 방청석은 희생자, 가족, 기자, 인권운동가들로 가득 찼다. 피고석의 왕래희는 차가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수갑에 묶여 있었다. 그 옆에 한상철은 불안해 보였고 얼굴은 창백했다. 판사는 인신매매, 불법 감금, 착취, 고문, 그리고 수십 명의 생명에 대한 간접살인 등 긴 기소 내용을 낭독했다. 기소의 모든 단어는 마치 망치처럼 내리쳐 모든 이들에게 과거의 공포를 상기시켰다. 생존한 몇몇 희생자들이 법정에 출석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일부는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서로의 손을 잡고 힘을 주었다. 20대의 한 청년이 증인으로 섰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리는 일자리를 약속받았지만 우리가 얻은 것은 쇠사슬과 굶주림 뿐이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저는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들을 위해 말합니다. 법정은 고요해졌고 조용한 흐느낌만이 들렸다. 뒷줄에 앉은 사망한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붉어진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떤 이는 자식의 사진을 꼭 쥐고 있었고 어떤 이는 조용히 기도했다. 그들은 법정의 정의가 사랑하는 사람을 되돌려주지 못할 것임을 알았지만 적어도 이 범죄가 처벌 없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주었다. 마침내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왕래희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한상철은 체포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장기 징역형을 받았다. 판사봉이 내려쳐지자 법정은 울음, 기도, 그리고 안도의 환호로 울렸다. 법정 밖에서 윤진혁 경감은 리밍 총경과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큰 승리의 기쁨보다는 쓰라린 안도감이 엿보였다. 윤 경감이 조용히 말했다. 36명의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어떤 판결도 그들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리밍 총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맞소. 하지만 이 판결은
미래의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어. 그것만으로도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오.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하늘을 비추었다. 생존한 희생자들은 서서히 새로운 삶을 꾸려나갔다. 일부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받았고 다른 이들은 괜찮은 직장을 구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 상처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자유가 결코 값싸게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키는 증표로서 이 이야기는 한 장을 닫았지만 새로운 인식을 열었다. 인신매매는 단지 법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인류의 상처이다. 일자리의 약속,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은 치명적인 덫으로 변할 수 있다. 화면 뒤에서 내레이션이 울려 퍼졌다. 어떤 부의 광채나 달콤한 약속도 한 생명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비극은 우리에게 경계심을 갖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겉보기에 아름다운 함정으로부터 보호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정의는 늦게 올지라도 이 범죄와의 싸움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희생자의 숫자 뒤에는 얼굴이 있고 이름이 있으며 산산조각 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레이의 이야기는 철창 뒤에서 끝났다. 그러나 사라진 36명의 영혼이 남긴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은 없다는 교훈을 줍니다. 높은 급여를 약속하는 쉬운 일자리 제안은 종종 고통으로 끝나는 함정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경계하고 가족, 자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현혹적인 달콤한 약속에 넘어가지 않도록 서로 일깨워 줍시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존중합시다. 그리고 결코 헛된 유혹에 미래를 팔지 맙시다.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며 인신매매 범죄로부터 서로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